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고전역학을 넘어서서 이제 현대물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물리. 현대물리에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대성 이론이고요. 두 번째 큰 축이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맛보기만 좀 할 겁니다. 맛보기만. 그래서 양자역학은 뒤쪽에서 다룰 거고요. 이 녀석은 뒤에서 다룰 거고,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좀 집중해서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열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같은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상대성 이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매우 빠른 물체여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들 빠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엄청나게 빠른데 시속 300km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상대성 이론 효과가 나타나기엔 턱없이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초당 수십 킬로미터씩 움직이는 이런 물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킬 겁니다. 자, 양자역학은 반대로 원자와 같은 매우 작은 스케일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양자역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같이 매우 작은 히어로가 하나 있었죠. 원자만큼 작아질 수 있는 히어로, 우리 앤트맨 있었죠. 그래서 이 앤트맨과 관련된 영화가 나왔을 때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됐던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성 이론을 다루기 전에 이제 상대론 이전의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투스로부터 우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이 상대적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최초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고요. 갈릴레이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갈릴레이의 사고로부터 쭉 진행이 되다가 인류사에 두 가지 큰 발견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맥스웰, 커피 브랜드죠? 공대생이 싫어하는 부동의 커피 브랜드 1위입니다. 공돌이라면 안 마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제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수십 가지 식들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 맥스웰 사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 방정식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전기와 자기와 관련돼서 맥스웰이 한 일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EQ라고 쓰입니다. EQ라고 쓰고 방정식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이 맥스웰 방정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공식 사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맥스웰이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전자기파라고 불리우는 전기와 자기장의 성질인 띠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장이 있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 파동의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이 파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파동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아마 이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파동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최초의 그 학자가 맥스웰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식을 잠깐 좀 살펴보면 얘네들 모두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라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맥스웰이 밝혀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사실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했던 실험은 아니고요. 이제 마이클슨 몰리라는 학자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신비의 물질이 있습니다. 제5원소라고 하는 에테르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입니다. 참고로 이 에테르라는 물질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었냐 하면, 에테르라는 물질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의 움직임을 찾기 위해서, 에테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빛을 이용한 실험 장치를 만드는데요. 그 실험이 바로 마이클슨 몰리 간섭계입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은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강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면 우리는 이 강에서 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를 강물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 수직으로 혹은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트를 움직여 볼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서 보는 사람이 보트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강 밖에 있는 사람이 실제 보트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 강물의 흐름 때문에 이 세 개의 속도가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 강물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보트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제일 느리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적용시켜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강이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강에 해당하는 것이 에테르, 그리고 이 보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회색으로 하죠. 이런 녀석이 빛. 그렇게 되면 에테르가 빛을 운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만약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빛은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이클슨 몰리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를 구성을 하는데요. 일단 빛을 이용할 거니까 당연히 빛을 만드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빛을 만드는 장치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광원으로부터 빛을 쏴주는 겁니다. 그냥 빛을 이렇게 쭉 쏘면 이 빛을 이제 특별한 거울, 우리 스플리터라고 부르는데요. 빛을 나눠주는 거울입니다. 예전에 그 뭐지? 더 지니어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레이저 가지고 체스 두는 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빛을 분해하는 그 특별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플리터에 의해서 빛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반사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요. 또 한 가지 빛은 이 스플리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빛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위로 올라갔던 빛은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고요. 역시 스플리터를 통과했던 빛도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빛을 두 개의 경로로 쪼개서 보냈다가 이 녀석들을 합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빛에 의한 독특한 패턴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기에 특별한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그 무늬를 우리는 간섭 무늬라고 부르죠. 자, 문제는 이때 빛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에테르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에테르의 흐름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에테르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이 실험 장치를 그대로 두면 에테르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실험 장치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에테르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이켈슨 원리가 한 방식은 뭐냐면 이 실험 장치 전체를 테이블에 올리고 이 실험 장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테르의 흐름은 일정할 테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영향받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영향받는 정도가 달라지면 여기에서 합쳐질 때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즉 간섭 무늬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변화가 나타나면 간섭 무늬의 변화를 통해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려고 했던 건데 이 녀석을 아무리 돌려도 간섭 무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 덕분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첫 번째는 에테르라고 불러왔던 최오원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를 2000년이나 괴롭혔던 에테르라는 물질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 밝혀내고요. 또 한 가지, 이 간섭 무늬가 변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빛의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간섭 무늬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빛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비춰서 두 대의 차를 생각할 거예요. 두 대의 차. 하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차.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두 대의 차를 생각할 겁니다. 자, 이때 A와 B 사이를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A보다 빠르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도 이 오토바이를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오토바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A가 보는 C의 속도와 B가 보는 C의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험상 알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느리게 보입니다.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빠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예입니다. 자, 근데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 하면 A를 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를 타고 역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이번엔 빛을 보내는 거예요. 빛. 자, 그렇게 되면 역시 A도 빛을 볼 수 있고 B도 이렇게 빛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바라고 하면 B가 보는 빛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될 건데 실제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에 의해서 도출됐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인 겁니다. 갈릴레이의 사고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지배해 왔었는데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에 따르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제시했던 이론과 마이켈슨 몰리가 했던 실험적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결론이 났고요. 이 이론과 실험 결과가 배치될 때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이론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갈릴레이의 이론을 대체한 이론이 바로 로렌츠 변환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변환식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렌츠라는 과학자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수식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수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리학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로렌츠 변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포인카레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접근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부정하는 실험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론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그 이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일반인들이 하는 사고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천재다 하는 이유는 붙여야 됩니다. 약간 떨어졌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재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인의 저런 과정을 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의 저런 과정을 밟지 않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방식으로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도달했던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맥스웰의 방정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의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공부하는데요. 우리 독학이라고 하죠. 독학. 스스로 공부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한다? 엄청 힘든 일인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해내요.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현대에 와서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대학교 가면 한 3년쯤 배울 거예요. 3년쯤 맥스웰 방정식을 막 배우다 보면 드디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전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3년쯤 공부하면 이제 전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거를 독학으로 2년 만에 끝냅니다. 이것만 해도 괴물 같은 일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하나 있었죠. 전자기파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이 결론을 과감하게 수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바로 전자기파가 곧 빛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자기파와 빛은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전자기파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빛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직관적으로 전자기파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직관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방식은 이거입니다. 일단 실험적인 결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정을 합니다. 가정.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저 내용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는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물질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긴데요. 이걸 통해서 가정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우리 상대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와 관련된 법칙이 동일하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대성 원리를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칙이 동일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법칙이 절대적이기 위해 관찰 결과는 상대적이어야 한다 라는 의미죠.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건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4시간 동안 여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4시간 동안 여행해서 4시간도 4시간 지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로렌츠 변원에 의한 세계, 물리학적인 세계를 설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과학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과학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데, 우리 기존의 과학하는 방식에서는 이론이 존재하고요.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론이 옳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든가, 아니면 이론이 틀렸으니까, 이 이론이 잘못됐으니까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건 바로 실험, 관측이었어요. 관측. 이게 이론을 진행시키는 굉장한 힘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의 이론에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낸 그 학자이고요. 요 방식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갈릴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뉴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학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갈릴레이가 했던 것은 기존의 과학들은 머릿속에서만 했습니다. 과학하는 자세 하면 이거예요, 이거. 맞아, 그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오던 과학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그것이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정립해 준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이 이론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완성됐던 것과 같은 이 과학의 발전 체계를 다시 한번 뒤바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현상들의 이름만 언급하고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현상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현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동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동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건을 동시라고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 요즘에는 별을 잘 못 보는데 대기오염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공해입니다. 빛이 너무 많아요. 도시 환경은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빛이 거의 없는 시골이나 이런 데로 가면 아직도 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에 관찰되는 이 별이라고 하는 녀석, 이 별들이 내는 빛이 과연 지금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은 이 A라는 별과 B라는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신호가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별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얘랑 얘를 보고 있는데 저 두 가지 별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과연 동시에 출발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시간 측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는 시간이 그 전까지는 어디서나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과정,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관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관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역시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또 중요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수축,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녀석의 길이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얘가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인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예측입니다. 시간 팽창입니다. 이거는 영화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터스텔라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현상인데요.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이것도 예측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측인데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역학적 에너지만 존재하는데요. 그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정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될 것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 사람,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